네, 방금 소개받은 오용훈이라고 합니다. 이 백불암 종가는요, 여러 이제 경북 지역의 불천이 종가가 한 100여 집이 있습니다. 불천이 종가가. 물론 이제 백불암 종가도 불천이 종가이긴 하지만, 여러 불천이 종가처럼 탁월한 어떤 그 현달한 어떤 인물은 나오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 대암이나 백불암 같은 그 학덕을 갖춘 분은 나왔던 것 같아요. 그 가문에서 대관을 급제해서 오간대장을 지냈거나 이런 인물은 없었습니다만은 여하튼 하나의 문중을 지금까지 이끌어온 힘이 저력이 뭐였나라고 하는 것에 제가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졌었고 오늘 역시 여러분들에게 그걸 좀 전달을 하고 싶습니다. 자, 우리가 영남이라고 하는 큰 거시적인 로컬리티를 보면요, 영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소위 영남학 내지 태계학이라고 하는 것으로 학적 정립을 하곤 합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그러면 이 영남학의 매개는 무엇인가? 저는 보건대 그 가장 중요한 것이 학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그 태계 선생을 중심으로 하는 이 태계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태계 태어나신 이후에 조선시대, 전통시대에 오면서 어떤 미신적인 어떤 이런 정도까지 갔던 것 같아요. 태계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자, 그러면 이 영남학이 어떻게 형성이 되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1392년에 태조 이성계가 위화도 해군을 통해서 권력을 잡고 개국을 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고려도 마찬가지였고요. 조선도 마찬가지였고 또 기타 일본, 중국의 새로운 왕조를 건립할 때는 거의 대부분 그 권력을 잡은 이는 무신들이었습니다. 무신들. 참 이상하죠. 문신이 잡을 것 같은데 무신들이 다 권력을 잡습니다. 하나의 왕조를 건립할 때는요, 건립자 외에 그 아웃사이더에 있는,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그 자신의 어떤 권력력을 불태우게 되죠. 죽는 겁니다, 잘못하면. 근데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태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강단도 있었고 명석한 두뇌도 있었던 겁니다. 고려를 건립했던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냥 단순히 힘만 가졌던 것이 아니고 첫째는 이 어떤 이념이나 어떤 야욕 그리고 힘 이런 것들 그리고 주변에 받쳐주는 것들이 다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근래에 우리가 그 6.25 이후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죠. 어떤 사람들이 다 새로운 정권을 잡습니까? 다 무신들이, 군인들이 잡았지 않아요? 그게 단순히 힘만 있어가 되는 것이 아니고 명석한 두뇌도 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1392년에 태조 이성계가 위화도 해군을 통해서 새로운 전환기를 맞고 그 주변에 있었던 문신들의 동참하에 새로운 왕조를 건립하게 되는데 아쉽게도 우리가 고려라고 하는 나라가 여말에 불교가 가지고 있었던 그 패단을 극복하지 못하고 새로운 신진 사대부들이 막 이렇게 태동을 하게 됩니다. 이들은 유교학이라고 하는 학문과 유교라고 하는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불교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잘못된 이념들 그리고 현실을 타개하려고 부진장 예를 썼던 것이죠. 그래서 태조 이성계가 정권을 잡고 새로운 왕조에 동참한 인물이 있는가 하면 불사이군, 즉 두 왕조를 섬기지 않는다는 유교 이념에 따라서 언둔의 길을 모색했던 현자들도 있었습니다. 소위 우리는 그것들을
삼언이라고 하죠.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야언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정권을 잡아서 새로운 왕조를 세팅을 하자면 그 왕조의 정당성이나 이념 논리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정당성이나 이념 논리를 닦아주는 사람들은 누구냐? 바로 문신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태조는 많은 사람을 끌어들이려고 했지만 특히 연말에 유명한 학자였던 삼언 이런 분들은 새로운 왕조에 들어가지 않고 각자 도생하는 길을 찾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야언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야언길제는 당시에 어느 정도의 학문적인 축적이 있었나 하면 전국에 요새로 치면 BTS 정도로 유명한 학자였습니다. 그래서 야언이 선산으로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주위에 경량각지에서 공부를 했던 유생들이 막 그룹대처럼 모여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야언은 그 이후에도 태종 이방원이었던 프로포즈가 있었지만은 단호하게 거절하고 언둔하면서 국학을 양성을 하게 됩니다. 그 야언이 이제 국미 선산의 틀을 잡고 국학을 양성할 때 야언의 문화에 많은 유생들이 있었지만 야언 선생의 적통을 이었던 사람은 누구냐? 바로 강호 김숙자라는 분입니다. 강호 김숙자는 엄청난 학문을 가지고 있었지만 또 야언 선생의 문화에 들어가서 새로운 학문 세계를 경험을 하게 되고요. 강호의 학문을 누가 있나 하면 바로 그의 아들이었던 전필제 김종직이라는 분이 학통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천차 영남학이라고 하는 학적 정립이 보이지 않게 형성이 되는데요. 전필제 김종직 선생은 훗날 사화를 통해서 부관 참시까지 당하는 참배를 겪게 되는데 우리가 유학이라고 하는 자체가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현실주의적 세계관 속에서 사셨던 겁니다. 유교라고 하는 것이 내세를 지향하거나 이런 것들은 절대로 아닙니다. 굉장히 현실적이죠. 친구끼리 잘 지내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국가에 충성하고 이런 것들이에요. 발복을 하고 기도를 하고 이런 차원들이 아니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제사를 지내면서 뭘 지원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유학은 굉장히 현실적이에요. 그래서 강호 김숙자의 학문을 이었던 전필제 김종직은 우리가 소위 그네들은 소학을 중요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소학통자라고도 하죠. 소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책이냐 하면 이 책은 현실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좋은지를 쭉 좋은 책들을 뽑아나가는 스크랩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야언 선생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은 강호나 전필제나 그 전필제의 제자였던 한원당, 일두 이런 분들도 다 소학을 굉장히 중요시했던 겁니다. 그래서 왕이 잘못한 것이 있으면 전하 아니도 옵니다. 적극적으로 손을 올리거나 왕의 어떤 면전에서 막 그걸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사화에 힘을려 가지고 부관 참시까지 당하는 그런 어떤 참혹한 현실을 직면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영남학이 야언에서 발흥해서 학적 정립이 되고 그리고 야언, 강호, 전필제, 한동, 일두 그리고 나중에 정암 그리고 이게 쭉 내려가 가지고 회제 태계까지 가고 지금까지도 그 학맥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한국국학진흥원에서 그 태계 학맥도라고 하는 것을 만든 적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급기야 이 영남학맥이 태계학이 태계 때에 와서 완전히 꽃을 피우게 됩니다. 태계 선생은요
이제 제가 이 백그라운드 이야기하려면 이제 위에 거슬러 올라가서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태계 선생은 얼마나 이 정치한 분이냐면, 태계 만년에 회제 선생이 양재역 벽서 사건으로 강계 유배를 갔다가 유배지에서 돌아가시게 됩니다. 병이 걸려가지고. 그때 회제 선생의 설화에는 적자가 없었어요. 서자가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잠계 이정인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잠계는 아버지의 적소에 가서 아버지의 모든 시발을 다 드는 거죠. 그리고 훗날 어른이 돌아가시고 회제 선생의 시신을 대나무에 운구해서 경주 안강까지 모시고 내려오는데요. 이 잠계가 훗날 3년상을 하고 아버지의 남긴 문자 내지는 이력을 글로 남기기 위해서 문집을 만들게 됩니다. 문집을 만드는데 잠계가 안동까지 태계를 찾아가서 아버지의 행장을 써달라고 청탁을 하게 되죠. 원래 행장이나 비문은 유사라고 하는 글을 밑바탕으로 해서 쓰게 되는데요. 잠계가 유사를 들고 태계 선생을 찾아갔더니 태계 선생이 노 땡큐, 내가 어찌 감히 이 큰 회제 선생의 행장을 쓸 수 있습니까? 라고 사양을 하게 됩니다. 잠계가 3세판 3번 갑니다. 3번 가서 결국은 회제가 회제의 어떤 평생 이력을 태계 선생이 행장으로 쓰게 되는데, 여러분들 오늘 강의를 마치고 한번 인터넷이나 아니면 책을 통해서 태계 선생이 쓴 회제 선생의 행장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태계 선생이 쓴 이 회제의 행장은 진짜 우리나라 명문장 중에서 하는 명문장인데요. 태계 선생이요, 얼마나 현실주의자냐면 자기 며느리를 개가를 시켜버립니다. 너 내 아들 죽었는데 너 눈물 찔찔 흘리고 있냐? 시집 다른 데 가. 다른 데 개가시켜버려요. 그리고 태계 선생이 회제 선생의 현장에 회제 선생의 가게 재산을 정리를 쫙 해줍니다. 어떻게 해주냐? 자,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회제 선생이 돌아가셨으면 회제 선생의 집은 그 당시 육아였던 풍속에 따라서 양자를 들여서 후손을 잇게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후손을 잇게 하지만은 이 양자, 적자는 양동에 가서 살게 합니다. 그리고 평소에 회제가 살았던 그 동락 땅에는 잠계에 너가 살아. 그리고 모든 재산도 다 거기 동락 땅에 남겨두고 잠계인데 다 하게끔 행장에다가 그걸 구획 정리를 쫙 해주면 태계 선생이. 그러면 그 회제 선생의 행장을 썼던 이 태계는 엄청난 고민을 했었고, 거기에 자신이 행장 속에 보면 문장이 굉장히 장문이에요. 여러 행장보다 훨씬 더 깁니다. 그리고 태계 선생 사후에 태계 선생의 문집을 제자들이 만드는데요. 대단해요. 저는 늘 궁금합니다. 태계를 전공했던 사람 내지는 태계 관련 논문을 쓴 사람이 지금 한 5,000명에서 한 8,0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계 관련 문학, 역사, 철학 뭐 여러 방면으로. 근데 태계 선생의 문집 가장 먼저 나오는 작품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과길제여입니다. 시입니다. 과길제여. 자, 태계 선생의 문집을 편찬할 때 요새로 치면 간사를 누가 맡았냐 하면 월천 이목이라는 사람이 맡았습니다. 월천 선생이
태계 선생 사후에 태계를 가장 존모하고 태계를 미화하고 떠받았던 분이 누구냐면 월천입니다. 물론 이제 그 이후에 창설제도 있었지만은 근데 서예나 학봉도 제자였지만 태계 선생이 이렇게 태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저는 한 세 가지 정도 보는데요. 첫 번째는 많은 제자들을 거느렸고요. 두 번째는 오래 사셨고요. 세 번째는 물러날 때 물러났기 때문에 이렇게 태계가 될 수 있었던 건데요. 태계 선생의 문집 첫 번째 시가 과길제여 길제 선생의 정려각을 지나며 이렇게 율시인데요. 거기에 보면 야 그러면 이 태계 선생의 문집을 만들 때 굳이 왜 약 한 2,000수가 되는 시 가운데 그 시를 먼저 빡 앞에다 박았을까요? 내가 적통을 이었다. 아니면 제자들이 우리 선생님이 적통을 이었고 또 우리가 이을 것이다 하고 내심 기획에 그런 의도가 담겼던 것이죠. 그래서 태계 선생의 그 제자들 가운데 중추적인 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몇 년생이냐면 1540년생 서예, 학봉, 한강 이런 무리들 거기서 1540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5살 다 그 무리들이 가장 관직에 많이 나갔습니다. 월천이 문집을 만들고 서예나 학봉이 월천은 큰 벼슬을 못했으니까요. 서예는 영의정까지 했잖아요. 됐어, 오케이, 진행해. 이렇게 늘 서울까지 검사마트로 가고 막 이래 했던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영남학의 깃털 내지는 태계학이 완전히 정립이 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보게 될 백불암 최흥원 역시 이러한 어떤 군집 속에 들어가려고 끊임없이 노력을 했던 것들 이런 실사구시를 오늘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주 최씨가 경주에도 있지만 이 팔공산 일대에 굉장히 많이 살았던 것 같아요. 이전에 큰 세계들을 보면 최단이라는 분이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결국 이제 1세, 2세, 3세, 4세, 5세, 6세, 7세, 8세까지 내려오고 나중에 이제 여기에서부터 이제 그 형성이 되는데 최계라는 분이 거기에 이제 여기 앞쪽에 보면 율자, 집자, 집자가 있는데 여기에 최동자 집자, 최동집 선생이 대암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백불암가의 큰 흐름 속에서 이제 한 축을 담당을 하게 되는데 그 이후로 여기에 1세부터 시작해서 쭉 이렇게 내려오다가 6세에 이 백불암이 이제 큰 역할을 하게 되는데 물론 이 당시만 해도 이분들이요 옥골 쪽에 엄청난 땅을 소유를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쭉 이렇게 최동지 쭉 오다가 최흥원이 오고 지금은 이제 16세 기척이라는 최기척이라고 있는데 여기에 나이가 한 30대 중반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선에 우리가 이제 이렇게 팔공산 자락의 틀을 잡게 되는 그 배경을 보면 우선 전통 시대에는요 매우 좋은 경관과 그 다음에 이 안정적인 요조건이 갖추어지면 반드시 집성촌이 형성이 됩니다. 자, 여기에 보면요 여기가 대암이라고 하는 바위이고 여기 저 뒤쪽이 전장도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이 팔공산 이쪽에 산 위에도 보면 경주채시 백불암가에서 소유하고 있는 산들이 부지기수로 많고 이 앞쪽에 여기가 이제 뭐냐면 대구공항입니다. 지금은 공항으로 다 편입이 됐지만 옛날에 이 땅들이 다 이쪽 땅이었고요. 지금 여러분들 여기 계시는 이 건물동을 좀 부자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 가문에는요 선부 후교 먼저 선자 후유할 후자 뒤후자 가르칠 교자 뭡니까? 이게 있어야 공부를 한다. 이게 철두철미했던 시기예요. 이게 바로 실사구시였던 겁니다. 돈 없이 빚 줄줄 새는 처남밑에서 공부하는 것도 공부 아니라는 거. 집안의 가문을 갖춰야 된다. 우선 영남에서 특별하게 제가 이 집에서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이 터가 보면 제가 풍수적으로 봐도 굉장히 좋은 곳입니다. 경관과 주거 조건이 갖추어지면 큰 문중을 이루게 되는데, 자, 이러한 것들은 가족 구성원들의 생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가게의 안녕을 위해서 전답과 전장을 마련하는 것을 합니다. 이 어른들은요, 장가를 보낼 때도 굉장히 부잣집으로 보내야 돼요. 이 지금 그 종손의 한 고조모 정도 되는 분이 경주 양동에서 시집을 오셨는데, 그래서 또 땅을 엄청 받아가지고 보는 거예요. 경주에도 땅이 많이 있어요. 이 집에.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가게를 경영을 해요. 그래서 전장에서 생산되는 물산을 통해 구성원들의 의식주를 해결하고 경제활동의 미천을 삼는데, 이 경제활동의 미천이 뭐냐? 공부를 할 수 있는, 선부 후교를 할 수 있는 미천을 삼았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16세기 초반의 맹년이 팔군산 보동의 틀을 잡은 이후로 이렇게 경주 채무는 여러 지파로 나뉘어져서 팔공산 인근에 좋은 틀은 다 잡았습니다. 이쪽에. 물론 이제 거기에 가면 달성서시들도 동족을 이루며 집성촌을 이루고 있지만은 특히 좋은 곳은 다 경주 채신들이 다 잡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팔군산 인경에서 이제 철을 잡고 지지 기반을 갖추고 나가는데, 아까 앞에서 나왔듯이 이 체계는 광해 때 내국화의 전형이 심해지자 낙향에서 그 요소 안에다 집을 짓고 근거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다천, 최종물, 그 다음에 대암, 최종집, 그 다음에 향암, 최종지기가 나오는데, 이분들이 누구냐 하면 바로 진옥평. 다천은 팔공산 어디에 있는 신중경 사당의 서쪽 진묘에 틀을 잡았는데, 진영을 따가지고 진옥파라고. 그 다음에 대암은 아까 전에 우리 사진을 만든 이분은 팔공송 대암봉 끝자락이, 이 대암봉은 그 대암이 나서 대암봉인지 아니면 대암이 이 봉우리가 대암봉이었기 때문에 호를 대암으로 삼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끝자락에 옥골이라고 하는 실개의 틀을 잡았는데 그 후손들이 실제파가 되고요. 그 다음에 향암은 그 이후에 척백수림 근처에 향암산 인근에 살았는데 지동파가 됐는데, 지명파나 칠계파나 지동파 가운데서 가장 좋은 땅을 담은 곳이 바로 옥골인 것이 아니라. 자, 이제 17세기 팔공산 인근에 살았던 이런 경주 최씨의 지파들이 훗날 이제 명문 거족으로 서서히 성장을 하게 되는데, 그냥 뭐 자기들끼리 성장을 해서 뭐 태어나서 공부 잘해서 대과에 가고 이런 것이 아니고, 이 집안 자체는 아주 철저하게 명문고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기획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팔공산 대암봉 끝자락에 한남 경관을 구비했고, 그곳은 경관이, 이 대암봉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500m 이내인데요. 감독 사이에 쭉 긴 골짜기 사이에 남양 딱 이렇게 남쪽을 보고 있습니다. 제가 패처를 두고 봐도 종갓집 자체가 정확하게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개울물까지 항상 늘 그러는데, 옥굴 그 뒤쪽에 가도 지금 땅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종손인분의 조모 때 그쪽 땅을
하인들이나 머신들을 통해서 개간을 많이 했고 지금은 거기 복숭아밭으로 많이 심어놨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 이제 옥걸에서 이 좋은 경관 속에서 어떻게 정착했는가를 보려면 우선 최동집이라는 분을 만납니다. 이분이 옥걸의 주인이 되는데 사실 이분은 대과에 합격할 뻔했지만 시험 답안지를 잘못 써가지고 이렇게 떨어졌고 훗날 임금이 삼강 이중도를 하사했다라고 하는데요. 하여튼 이 최동집이라는 분은 집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최동집이라는 분은 이미 이제 이렇게 해서 학문적인 역량을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훗날 소현세와 복림대군을 이어서 임평대군이 중국 신양으로 갈 때 임평대군의 대부 스승으로 발탁이 되었습니다. 근데 중간에서 미팅을 하기로 했는데 못 만났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책임이 됐습니다. 오지 마라 이렇게 해서 못 보게 하고 서쪽을 바라보며 통곡하고 비양을 하게 되는데 훗날에 명나라가 이제 망하게 되죠. 망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그 마을에 농면정을 지어서 장수의 공간을 마련하고 결국 그거를 하게 되는데 지금도 한공산에 가면 농면제라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 농면제를 대산이 가서 기문도 쓰고 그렇게 하게 됩니다. 자, 이 최동집은 훗날 백구라인데 와서 구체적으로 실행을 하지만 이 양반은 이미 이제 대구 지역에서 동부 저쪽에 옥골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학문적 교류를 하는데 특히 이제 한강 문인이었던 유해의 문화에 나가서 처음 학문을 하게 됩니다. 한강이 명경성과 선사대와 관련 강학을 할 때 강학에 참여하기도 하고 대학은 이 강해에 가장 어린 나이로 참석을 하는데 이 강해라고 하면 세대로 치면 학술대 같은 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강해에 참석하여 그들과 함께 토학, 대학 등을 비롯해서 신유학, 송대, 주동이, 정호, 정의들과 같이 이런 분들의 여러 책들을 강론을 하게 되는데 자, 그 당시에 이 한강이라고 하는 거의 입지는 대단했습니다. 제가 한강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면 한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은 성주 수륜인데요. 지금도 배현서원에 가면 한강 위패를 모셔놨지 않습니까? 근데 이 한강은 1944년생인데요. 내암보다도, 내암 정동이보다도 6살이, 7살이에요. 저거요. 내암 정동이보다. 근데 성주에 가면 양강이라고 한강 정부가 있고 동강 뭡니까? 김우옹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24살 때 대과에 오셨어요. 두 분이 덕계 5번의 문화에서 공부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 동강은 24살 때 고시 패스를 확 해버리는 거예요. 한강은 매번 시험 치러오러 가서 안 되고 또 해도 안 되고 또 해도 안 되고 나중에 시로 뭐라 그러냐 나는 공부보다 공부에서 학문의 뜻이 있다 뭐 이렇게 그런 막 표현을 해요. 근데 관직에 대한 어떤 그 의욕 대과에 대한 어떤 욕망은 끝없이 계속 이어졌는데 나중에 그의 친구였던 동강이 아유 참 안되겠다 청거를 합니다. 한강을 해가지고 이제 관직에 나아가게 돼요. 근데 여러분 한강이 더 유명해요? 동강이 더 유명해요? 한강이 나중에 이제 이 양반이 옛날에는 요새도 마찬가지지만 주위에 무리들이 있어요. 이 한강은 굉장히 참 그림을 잘했던 것 같아요. 제자들을 막 데리고 다니면서 이렇게 이런 것들 잘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문집을 다 보면요,
동강은 정말 천재적인 투를 가지고 있어요. 그를 보면 대단했습니다. 동강이. 여러분 24살 때 대가에 급제해서 천재예요. 태계 선생은 30대에 급제합니다. 그러니까 이 한강은 결국 대가에 급제를 못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했는데 그 당시만 해도 이제 한강이 고관을 지냈고 많은 제자들이 있었고 또 이 영남 지역에서 그 입지를 가져가니까 나중에 한강이 안동 부사로 갔을 때요. 안동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주고 이렇게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한강도 그 공부를 굉장히 많이 했던 분인 것 같긴 해요. 이렇게 해서 이제 그 한강의 문화에 제자였던 유해라는 그 문화에서 이 최동집은 공부를 하게 됐는데 이 한강의 문화죠. 사숙 제자라고 하죠. 직계 제자가 아니니까. 근데 이제 이분들하고 어떤 커넥션을 절대적으로 가지게 됩니다. 사귀죠. 이렇게 항맥을 형성을 하게 되는데, 근데 이렇게 그 20대의 가연광길이나 약 10년 동안 공부를 하게 되고, 특히 이제 최동집은 결정적으로 수학이나 쌍봉, 이 쌍봉 정덕프라는 분은 경주 안강 출신입니다. 경주 안강. 이와 도의어 친교를 굉장히 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최동집은 끝없이 이런 학적인 관계망을, 인적 관계망을 굉장히 똑똑하게 쌓았습니다. 특이하게도 이 쌍봉과 수암은 공부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요. 나중에 이분들은 수암은 1643년에, 쌍봉은 1606년에 왕자 사부로 제수를 받지만 모두 반직에 나아가지 않고 평생 한인과 후왕이라는 지역에 전념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것들은 여러분들 그 제가 쓰신 그 페이퍼 나눠드린 거 있죠? 거기에 보면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 이후에 이제 그 최흥원이라는 그 백부람이 태어나는데요. 이 백부람은 11세 봄에 성령, 그 다음에 보수정을 태어났던 고모부 이주성의 문화에 나아가서 한국을 하게 되는데, 사실 이 고모부는 뭐 한국에 출정을 했거나 고관을 지냈던 분은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11살에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는데, 옛날에는 이제 서당에 가잖아요. 진짜 저 낙후한 어떤 시골 이런 데 가면 뭐 천자문부도 공부하고 그러지만, 옛날에는 공부를 처음 딱 하면 뭘 하냐면 사자수학거든. 사자수학. 우생 아신하시고 모국 아신이로다. 넉자로 되는 거. 그 다음에 뭘 배우냐면 추구라고 하는 것을 5자로 되어 있는 시를 배우는 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동공선서, 명심모감, 그 다음에 소학, 대학으로 된다. 시대성의 주역, 예비, 추출 이렇게 배우는데, 보통 공부를 한 중간 이상 정도 했던 무생들은요, 사가소학, 추구, 동공선서, 명심모감, 소학, 대학, 논어, 된다. 주역까지 배우는데 한 10살 정도 되면 다 끝나버려요. 한번 그냥 쭉 한번 봅니다. 그 다음에 시정, 서전, 주역, 예기, 춘추까지 보는데 한 15살까지 다 봐요. 그리고 그 이후로는 이제 더 심도 있는 공부를 하기 위해서 절에 가서 이제 과거 공부를 하게 돼요. 요시하고 똑같아요. 죽기 살기를 이제 공부를 했던 것이죠. 근데 이제 이 백부람은 한군에만 전진했고, 주로 어디서 공부했느냐? 동화사에서 많이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여기에서 산서나 학도 통명, 그 다음에 성배정, 그 다음에 태계 선생이 편집한 주자서 교열 등을 판독하고, 그리고 다양한 학문적인 어떤 모임에 참석해서 그네들과 서로 학문적인 교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이 백부람은 내가 이제 더 이상 단직에 나아갈 수 있는 대가의 도전에도 시험을 가지고 있다. 물론 이제 그 백부람 일기가 있습니다. 백부람 일기.
역중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걸 가지고 원고를 불편적으로 썼어요. 근데 제가 역중일기가 한국국학기능원에서 그 책을 7권 번역서가 7권의 책이 나왔어요. 제가 그걸 이제 번역 교열을 이용해서 느낌받고 있고 또 글로 한번 써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역중일기를 논문을 썼는데 이 일기에 보면 백부람 선생이 진짜 그 어떤 문중의 기반을 가지기 위해서 발군방식했다는 것을 끊임없이 노력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이분이 안동과 연결고리를 맺기 위해서 즉 태계 항맥과 연결고리를 맺기 위해서 끝없이 노력하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36세에 하회를 가서 서해의 5대 주소민 서호를 만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서해 집에 가기 전에 그 오른쪽에 가면 병곡 종택이 있는데요. 한동훈 시대 병곡 종택에서 만나게 되고 겸암전사와 그 다음에 겸암은 세계 서해의 형님 형의 정자죠. 그 다음에 오경경사는 서해가 징비록을 썼던 것이죠. 여기에서 유상하면서 시도하게 되는데 제가 여기 그냥 세 줄로 이렇게 압축을 했습니다만 이 백부람의 역중일기에 보면 당신이 여기에 가서 느낀 소외와 감회를 아주 구구절절하게 잘 표현을 해놨어요. 와, 내가 진짜 이곳에서 서해 선생의 어떤 그 정신을 느낄 수가 있다. 서해 선생이 쓴 징비록이 참 여기서 어떻게 나왔는지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해 이것은 봄에 갔었어요. 봄에. 그 여러분들 제가 보는데 팔공산에서 하회까지 가자면 시간이 꽤 걸리겠죠. 걸어가자면. 근데 갔다가 또 그해 겨울 12월에 여러분들 그 한동훈 씨였던 재산 성탁이라는 유명한 태계 항매의 적통을 이은 분이 있거든요. 바로 이은 분인데 이분이 유배를 가게 됩니다. 광양으로. 근데 유배 가는 재산을 위로하기 위해서 직접 광양을 갑니다. 여러분 12월이니까 음력 12월이니까 양력으로 보셔야죠. 1월달이잖아요. 얼마나 춥겠습니까? 왜 그 광양까지 가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고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렇게 눈도장 찍어 가는 거죠. 이 재산이 굉장히 훌륭한 분이었습니다. 내가 1월달 그 추운 겨울에 내 재산 유배 가는 광양까지 갔다 왔어. 이런 것이죠. 그렇게 해서 갔으나 아쉽게도 이제 출발해서 백부람이 갔는데 그 현장에 도착하니까 요새는 그 당시에 휴대폰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재산이 모친상가에서 끝에 가버리면 없네. 안동으로 와버렸네. 옛날에 유배지에 가가 있다가 집에 부모상이 당하면 해배가 됩니다. 집에 갔다 올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 가보니까 깜빡이가 없어요. 그래서 허탕치고 왔죠. 그렇게 했고 또 그 이후에 한 3년 후에요. 또 여기 시코와 그 다음에 이쪽에 찾아가서 책을 읽게 됩니다. 여기에 있는 정엽이라는 분은 아까 전에 여러분들 앞에 나왔던 쌍봉의 어떤 그 후손들. 그러니까 쌍봉 전국구 이 집안이 대단했거든요. 그 당시에도. 그러니까 안동, 경주 이쪽에 연결고리를 계속 맺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하고 하게 되고요. 이 필때 강화와 찾아가서 가래나 소학동의 책을 읽으면서 토론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몇 년 후에, 3년 후에 또 안동으로 또 갑니다. 노암종택 도산에 도산서원을 방문하고 그 당시 유명한 선비들과 유로함을 했고요. 예산을 하는 역사적인 사실이 있기 때문에
사실 백부람이 대산보다 나이가 많아요. 근데 제가 본 백부람이 여기를 갔다가 대도로 오려고 했는데 오미동호에 가서 대산을 만난 이유는 대산이 온다니까. 이 당시면 대산은 대단한 분이었습니다. 대산이 해계의 합통을 이어오는 것입니다. 만나는데요. 그 이후에 대산과 백부람은 엄청난 끈끈한 우위를 가지게 되는데 이 노력을 백부람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대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훗날 백부람을 또 청해요. 유람을 하고 군인사에 묵으면서 신경을 감독하고 또 일산과 소행의 남유록이라고 글을 합니다. 이걸 그냥 내가 대산하고 같이 하룻밤 자면서 놀았다 이것이 아니고 이걸 책으로 문자로 남겨버려요. 아주 남유록이라고. 근데 그 남유록을 보면요, 참 백부람이 자세하게 내가 오늘 대산을 봤는데 뭐 어떻다는 이런 것들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그리고 49세에 아들 주지를 누런에 가서 인사를 드리게 합니다. 그래서 이 주지는 이 백부람의 그 아들이죠. 자, 이렇듯 그 문중화의 기반을 가지고 기반을 일으키기에 대로연 가학을 개성하고 선구지장 진작을 위해서 중요하게 들렸는데 이 백부람은 자기 자식뿐만 아니라 조카들 또 공부를 시키고 또 이 조카들을 주위의 유명한 학자들에게 막 보내가지고 사제강의 열을 맺게 해서 학맥을 형성하게 합니다. 그래서 32세에 불과했던 백부람이 32세에 13살이었던 아들 동계 최주진을 영천에 사는 치제 조선적이라는 문화에 하게 되는데 이 치제가 아니고 그 당시에 유명한 제학자였던 겁니다. 사원인데 13살, 13살 얼마나 가기 싫겠어. 그 아버지가 보내버린 거지. 공부하고 와. 근데 그때 아버지가 그냥 보낸 게 아니에요. 이곳에 편지권을 하고 계시죠. 자, 편지 한 읽으면 기가 막힙니다. 너를 보낸 지 이미 수십 년이 된다. 아들이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여러분 그 안에 보면 다 내용이 있습니다. 그 페이퍼 안에 보면. 야, 너 보낸 지 아마 며칠이나 되었다. 자, 아버지는 궁금할 거 아닙니까? 엄마가 가서 밥은 옳게 먹는지, 잠은 자는지, 친구들하고 싸움을 하는지, 용돈은 안 떨어지는지, 공부는 옳게 하는지, 그 내용들입니다. 그간 잠자리와 식사는 어떠하며, 읽는 책은 어떤 책이며, 보고 듣고 말은 해야 하는 말은 또한 좀 이렇게 공부에 진전이 있나? 이런 말이죠. 너가 집에 있을 때 독서에 건면하지 않고, 날마다 손해되는 것들과 유의하며, 바라만 잃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현사의 집에 보내어서 학업에 종하게 하였으니 너는 능히 아비의 마음을 알아서 뜻을 독실하게 하고 학교에 건면하여 스승의 가르침을 진심으로 따르고 있느냐 이런 내용들인데요. 이거는 그 편지 읽은데요. 이 편지가 장황해요. 12~13살 되는 아들이 읽기에도 벅찬 내용입니다. 얼마나 잔소리가 심합니까? 야, 여러분들, 12~13살 공부도 하기 싫은데, 내 지금 시골에 있는 친구들 생각도 막 하고, 엄마가, 옆에서 꽃가미나 줄까, 이런 생각을 막 하는데, 아버지는 편지로 막 이 공부 잘하고 있나, 막 짜증나는 일 아니겠어요? 자, 거기다가 또 몇 달 후에 이 성리대전을 구입해서 아들에게 주신에게 또 보내는 병천을. 근데 이 백부람이 너무한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 이 당시에 주진은 이 성리대전이 뭐냐면 우리나라 중국의 송나라 때 유명한 성리학 관련 책이거든요. 근데 주진이 이렇게 이 책이 너무 빡셔요. 못 읽어 이거. 근데 또 자갈론 팔아가지고 이 성리대전 사서 또 아들한테 또 보내주고 종시켜가지고 와 아들이 짜증 안 나겠어요 이거? 자, 편지를 또 보내요. 지극히 고배로운 것이며 너에게 장래에 교수하기 위한 것이니
너도 마땅히 알아야 한다 하며 이 책을 잘 완수하여 열심히 읽을 것을 강조를 하게 됩니다. 성리대전은요, 이 글의 그 무게나 그리고 내용 자체가 보면 굉장히 밀도가 있는 책이고, 요새 여러분 요새 대학생들도 이게 번역되는 것도 잘 이해를 못하는데 그 아들에게 원문책 성리대전 이마이 대왕 책을 성리대전 여러분 수십 권이거든요. 이걸 보내. 자, 그리고 47세 3월에 또 이제 그 성호에게도 유명한 일자리죠. 이게 뭡니까? 아들을 여러 큰 학자들과 이렇게 커넥션을 맺게 만들죠. 끊임없이 아버지는 그렇게 하고 또 이제 아들뿐만 아니라 그 자손들 그 자기 집안에 종방들 있잖아요. 이 학제를 만들어 가지고 그 학제를 그냥 만드는 것이 아니고 또 학제 안에 학제 강한소서라고 해서 소서라고 해서 공부하는 커리큘럼까지 다 만드는 거예요. 강의하는 걸 만들어. 그래서 선조 유지를 잘 개선하고 학업에 전념할 것을 당부하는데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아들뿐만 아니라 조카들까지 우진이, 가진이고 대산 이상적인 문화에 또 보내. 이런 안동과의 어떤 이런 관계망을 철저하게. 그리고 71세의 사진이 상진이도 그 조카들, 종방들 다 조카들인데 이게 뭐냐면 대산이 약 80세까지 살아왔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여러분 옛날 이 당시에 70세, 71세는 귀신들이에요. 이 할아버지 경계를 넘어서 가지고 거의 노인 중에 상노인이 되겠죠. 그런데 이 자식에 대한 어떤 향학력이나 학문에 대한 애착 이런 것들은 아주 큰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이 결론인데요. 운동, 문배라는 이게 뭐냐면 바로 선구교를 실천하는 여기 먼저 선자 구할 물론 이게 그 논어에 나오는 작업편까지 나오는데요. 먼저 부유하게 하고 나중에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아니면 그걸 먼저 하고 가르치면 부유한다 이렇게 하는데 자 1739년에 국민도 803 국민도로 가서 빈핍한 농민들을 위해서 여시학락을 그 규정을 규약을 좀 생각해서 공약을 제정을 하게 되는데요. 저는 이 향약이라고 하는 것은 학자에 따라서 다르게 봅니다. 저는 이걸 향약을 부정적으로 봅니다. 물론 뭐 상부 상조 그 한란 분류를 하고 이런 내용들이 있지만 이게 저는 이렇게 봐요. 이제 예를 들어서 이 백보람 종가 같은 경우에는 워낙 전장들이 많으니까 이게 관리가 안 되는 겁니다. 예컨대 봄이 되면 사방에서 문전성시를 이루도록 민초들이 찾아와요. 어르신 원래 제가 농사지을 땅 좀 주십시오. 제가 가을에 엄청 해서 농사 잘 지어가지고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와요. 근데 농사 다 끝나고 추수 다 하고 나면 가물치 콧구멍에 다 토끼 뿌고 아무도 안 와요. 이게 관리가 안 돼. 그래서 이제 이게 맞는 게 뭐냐? 향약이라고 하는 걸 상부 상존이 이런 규약을 만들고 뒤에는 앞으로 농사를 짓고 토끼면 도망가면 벌을 뭘로 하고 이런 것을 규정을 해서 관에다가 등기를 해버리는 겁니다. 농약이 요새로 치면 등기를 해버리는 겁니다. 근데 개인이 만약에 도망간 놈 잡아다가 죽이고 뺏고 이러면 못하잖아요. 봄이 되면 와갖고 농사 잘 짓겠다고 똥 좀 주십시오 한 가을 되면 어디로 다 떠나버리고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는데 선부하기 위해서 저는 농약을 만듭니다. 그래서 많은 재산을 축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그 비문에 보면 옛 성경이 말한 바 먼저 부유하게 하고 뒤에 가르쳐야 한다. 선부후교는
진실로 이 때문에서 것이다. 사람 마음이 마침내 게을러지는 것이 걱정이 되고 아름다운 자치가 쉽게 사라질까 두려워서 마침내 강사 아래 큰 돌을 세우고 그 성면에 사실을 새겨서 영구히 남기를 도마합니다 한다라고 했는데 이 성부 후교가요 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상략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제어를 했던 것이죠. 자, 이렇듯 우리가 그 백불암 종가를 보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철저하게 학맥을 통해서 군중의 기반을 가졌고 자식들을 철저하게 또 공부를 시켰는데 그 밑바탕에는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은 바로 불을 축적했던 것이고 그 불을 축적하기 위해서 이런 학략들을 만들어가지고 제어를 했던 것이다. 근데 이러한 백불암가의 영주체시 옥불문중은 제가 표현을 다 못해서 그리고 제가 다 말씀 못해서 그러는데요. 여러분들에게 나누는 연대장장이 그 페이퍼에 보면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굉장히 기획 자체가 아주 항맥, 혼맥, 흰맥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관리를 했던 것